재혼 초기엔 너무나도 다정했던 그 사람. 하지만 그의 집으로 이사한 후론 점점 무뚝뚝해져 갔습니다. 집으로 꽃이 배달됐을 때 그에게 누가 보냈는지 물어보니 퉁명스럽게 모른다 그랬어요. 얼마 뒤엔 그의 핸드폰으로 이모라고 하는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에게 이모가 있는지에 대해선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혹시 다른 여자일까? 저는 모른 척하고 넘어갔지만 제 머릿속엔 온갖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재혼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러는 거면 재혼한 게 잘못인 걸까요? 저는 한서영, 올해 52살입니다. 7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뒤로 줄곧 아이들만 챙기며 살아왔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제 자신은 점점 사라져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자.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혼자서 부산 여행을 떠나기로 했죠. 기차에서 내려 광안리 해변에 도착했을 때의 그 설렘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시원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면서 마치 답답했던 가슴속이 한 번에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는 오후, 저는 바닷가 벤치에 앉아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제 옆에 조용히 앉더라고요. 고개를 돌려보니 정말 인상 좋은 남성이 있었습니다. 혼자 여행 나오셨나 보네요.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참 부드럽더라고요. 저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려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도연이라고 해요. 변호사 일을 하고 있어요. 그는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를 했고 저도 맞장구를 쳤죠. 나이를 물어보니 55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3살 위였습니다. 서영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아, 저는 그냥 주부예요. 아이들 키우느라 바빠서 이렇게 혼자 여행 나온 게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도연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미소가 참 오랜만에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7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바닷가에서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인생 이야기도 하고 여행에 대한 소소한 대화도 나눴죠. 정말 편안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도 부산에 계시죠? 시간 되시면 함께 해운대 바닷길이라도 걸어볼까요? 제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기분이 언제 마지막이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화장도 신경 써서 하고 입을 옷도 고르고 골랐어요. 마치 20살 처녀처럼 설레더라고요. 약속 장소인 해운대 해변에 도착했을 때 도연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일찍 오셨네요. 잘 주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잤습니다. 바다 근처라 그런지 공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우리는 해운대 바닷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파란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 길을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변호사 일이 힘들지 않으세요? 가끔 복잡한 사건들을 맡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지만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보람이 있어서 계속하고 있어요. 도연 씨는 정말 신사답게 말하더라고요. 걸음걸이도 여유롭고 말투도 차분했습니다. 이런 남자와 함께 걷는다는 것 자체가 설레었어요. 그런데 바닷길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발밑에 돌길이 바닷물에 젖어서 미끄러웠는데 저도 모르게 발을 헛디뎠어요. 순간 몸이 휘청거리면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도연 씨가 재빨리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정말 순식간의 일이었는데 마치 제가 넘어질 것을 미리 예상이라도 한 듯 빠른 반응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지 않으셨죠? 도연 씨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도연 씨의 눈빛이 잠깐 흔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단순히 제가 다칠까봐 걱정하는 그런 눈빛이 아니었어요. 뭔가 불안해하는 듯한, 당황스러워하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이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얼른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방금 본 도연 씨의 표정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었어요. 그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닷길을 걸었지만 저는 도연 씨를 자꾸만 의식하게 되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바다 풍경에 빠져서 즐거워했을 텐데 자꾸만 도연 씨의 표정과 행동을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후로는 도연 씨가 다시 평상시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따뜻한 미소도 지었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의 일은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점심을 먹으러 해변가 식당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연 씨는 정말 세심하게 저를 챙겨주었어요. 메뉴도 골라주고 물도 따라주고요. 서영 씨, 회는 좋아하세요? 여기 광어회가 유명하다고 하던데요. 좋아해요. 사실 집에서는 회를 먹을 일이 별로 없어서 이런 기회가 소중해요. 그럼 광어회 시키고 매운탕도 함께 시킬까요? 도연 씨는 정말 배려심이 많은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제 마음 한편에서는 아까 그 순간이 떠오르더라고요. 분명히 뭔가 있었는데 도대체 무엇일까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우리는 해변을 더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기 시작하면서 바다가 정말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풍경 속에서 도연 씨와 함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모를 불안감도 계속 따라다녔어요. 아까 그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도연 씨에게 무언가 숨기고 있는 일이 있는 걸까요? 서영 씨, 내일 서울로 올라가시죠? 도연 씨가 갑자기 물었어요. 네, 그럴 계획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서울에서도 가끔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좋은 인연을 여기서 끝내기는 아쉬워서요. 제 마음이 또 한 번 두근거렸습니다. 부산에서의 만남이 서울에서도 이어진다는 생각에 기대감이 생겼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그 불안한 눈빛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좋아요. 서울에서 연락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부산에서의 마지막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부산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 씨와는 매일같이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아침입니다라는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저녁에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라는 따뜻한 메시지까지요. 처음에는 설레는 마음이 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산에서 본 그 불안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서영아,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집에 놀러온 대학 동창 정미라가 저를 보며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미라는 제 절친한 친구로 남편을 잃은 후 가장 힘들 때 옆에서 많이 도와준 고마운 사람이에요. 사실 부산 여행에서 좋은 사람을 만났어. 정말? 어떤 사람인데? 미라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변호사인데 정말 신사 같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야. 오, 변호사라니 든든하네. 나이는 어떻게 돼? 55이야. 나보다 3살 위야. 그때 도연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시간이 되면 서울에서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미라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미라야, 혹시 시간 되면 같이 만나볼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봐주면 좋을 것 같아서. 물론이지. 언제든 좋아. 이틀 후, 저희는 홍대 근처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도연 씨는 약속 시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와 미라가 들어가자 정중하게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도연입니다. 서영 씨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미라예요. 서영이 절친이거든요. 도연 씨는 정말 완벽한 신사였습니다. 미라에게도 예의 바르게 대했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끌어갔어요. 커피를 주문하면서도 저희 취향을 먼저 물어보고 메뉴 추천도 해주었습니다. 변호사 일은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미라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적응됐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보람이 큰 것 같습니다. 도연 씨는 차분하고 진중하게 대답했어요. 미라도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 좋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았어요. 대화가 무르익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도연 씨가 커피 잔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소매가 살짝 걷어 올려졌어요.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연 씨의 손목에 깊고 긴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그 흉터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어요. 마치 칼로 그은 것 같은, 아니면 무언가에 심하게 긁힌 것 같은 그런 흉터였습니다. 제가 그 흉터를 본 것을 눈치챈 도연 씨는 급하게 소매를 내렸어요. 아, 이건 별일 아니에요. 어렸을 때 다친 거라서요. 도연 씨의 목소리에는 분명히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여유롭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마치 무언가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을 감추려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머, 많이 아프셨겠어요. 미라가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도연 씨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화제를 바꿨어요. 그것보다 서영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이들은 잘 있고요? 저는 도연 씨의 급작스러운 화제 전환이 이상했습니다. 부산에서 본 그 불안한 눈빛이 다시 떠올랐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저는 계속 도연 씨를 관찰하게 되었어요. 혹시 또 다른 이상한 점이 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도연 씨는 다시 평상시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유머도 있고 배려심도 넘쳤어요. 찻집을 나서면서 미라가 귓속말로 말했어요. 서영아, 정말 좋은 사람 같아. 신사적이고 예의 바르고 너를 정말 아끼는 것 같더라.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 흉터는 대체 어떻게 생긴 걸까요? 정말 어렸을 때 다친 단순한 상처일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연 씨는 분명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배려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요. 하지만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부산에서의 그 눈빛, 그리고 오늘 본 흉터와 당황스러워하던 모습,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도연 씨에게 말하지 못할 과거가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에 대한 설렘과 의심이 동시에 마음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거든요. 저는 도연 씨를 믿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기도 했어요. 며칠 후
도연 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자는 제안이었어요. 제 마음이 다시 한번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도연 씨가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너무 빠른 건 아닌가 싶었지만 나이도 나이고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걸 충분히 알 것 같아서 승낙했어요. 서영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주시겠어요? 도연 씨가 반지를 내밀며 정중하게 프로포즈했을 때의 그 설렘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7년 만에 다시 느끼는 사랑의 감정이었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도연 씨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의 깔끔한 아파트였어요. 30평 정도 되는 공간에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센스 있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집이 정말 예뻐요. 혼자 사시기엔 너무 넓은 것 같은데요. 혼자 살다 보니 공간이 여유로운 게 좋더라고요. 이제 서영 씨와 함께 살 수 있어서 더 의미 있어질 것 같아요. 도연 씨는 정말 다정하게 말했어요. 저도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신혼 첫 달까지는 괜찮았는데 두 번째 달부터 도연 씨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늦은 귀가였어요. 처음에는 일이 바빠서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자주 늦어졌습니다. 10시, 11시는 기본이고 심지어 12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날도 있었어요. 여보, 요즘 일이 많이 바쁜가 봐요? 네, 큰 사건을 맡고 있어서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도연 씨는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지만 저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변호사가 이렇게 매일 늦을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말투도 점점 차갑게 변했어요. 신혼 초에는 서영 씨 하며 다정하게 불렀는데 이제는 말수도 줄고 표정도 무뚝뚝해졌습니다. 저녁은 드셨어요? 네, 밖에서 먹고 왔어요. 그럼 씻고 쉬세요. 이런 식의 건조한 대화가 전부였어요. 마치 남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 앞에 예쁜 꽃바구니가 놓여 있더라고요. 핑크색 장미와 백합이 아름답게 꽂힌 꽃바구니였습니다. 여보, 이 꽃 누가 보낸 거예요? 도연 씨에게 물어보니까 표정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아무나 보낸 건 같은데. 그래도 예쁘잖아요. 집에 두고 감상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도연 씨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그냥 버려요. 이런 거 집에 둘 필요 없어요.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어요. 평소 온화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알겠어요. 그럼 버릴게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꽃바구니를 쓰레기통에 버렸지만 마음이 너무 이상했어요. 대체 왜 저렇게 화를 낼까요? 꽃을 보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도연 씨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에 휴대폰이 침대 위에 놓여 있었거든요. 갑자기 문자 알림이 울렸는데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발신자는 이모라는 이름이었고 내용이 정말 이상했어요. 이번에도 잘 넘어가길 바랍니다. 그 짧은 문장이 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이번에도 무엇을 잘 넘어간다는 걸까요? 그리고 이모라니 도연 씨에게 이모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도연 씨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저는 일부러 모른 척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혹시 도연 씨가 저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말하지 못할 과거가 있는 걸까요? 부산에서 본 그 불안한 눈빛, 손목의 흉터, 그리고 지금의 이상한 변화들.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도연 씨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집을 나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전화 통화는 누구와 하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묘하게도 도연 씨는 제 앞에서 전화를 거의 받지 않았어요. 전화가 오면 잠깐 나가볼게요 하면서 밖으로 나가서 받더라고요. 이것도 정말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 씨가 또 늦게 들어왔어요.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많이 힘드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아요. 일이 좀 복잡해서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힘드세요?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데 도연 씨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마치 경계하는 듯한 아니면 뭔가를 숨기려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서영 씨가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그 말투가 차갑게 들렸어요. 마치 저를 배제하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신혼부부 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오갈 일일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도연 씨는 금세 잠들었지만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는 게 정상적일까요? 혹시 도연 씨가 저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감추고 있는 큰 비밀이 있는 걸까요? 이모라는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번에도 잘 넘어가길 바랍니다라는 문자는 무슨 의미일까요? 도연 씨의 과거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결혼한 지 3달이 지났을 무렵 도연 씨가 3박 4일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부산 쪽 큰 사건 때문이라면서 말이죠. 여보, 출장 가는 동안 심심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집 정리도 할 겸해서 좋을 것 같아요. 도연 씨는 별다른 감정 없이 대답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보고 싶을 거예요. 같은 다정한 말이라도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말도 없었습니다. 출장을 떠난 첫날, 저는 정말로 집 정리를 시작했어요. 그동안 미뤄뒀던 청소도 하고, 옷장도 정리하고 말이죠. 도연 씨 방에서 쓰던 서재는 평소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참에 같이 정리해주면 좋겠다 싶었어요.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가니 책장 가득 법률 서적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역시 변호사답게 모든 게 체계적이었습니다. 먼지를 털면서 책장을 정리하는데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가 몇 개 보이더라고요. 혹시 중요한 서류일까봐 건드리지 말아야겠다 생각했는데 그중 하나에서 제 이름이 보였어요. 한서영이라고 적힌 라벨이 붙은 봉투였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열어봤더니 정말 깜짝 놀랄 내용들이 들어있었어요. 가장 위에 있던 건 제 건강검진 결과였습니다. 작년에 받았던 종합검진 결과인데 도연 씨가 왜 이걸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도연 씨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준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그 밑에는 더 충격적인 서류가 있었어요. 도연 씨의 의료기록이었는데 심장질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부정맥과 관상동맥 협착증이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중요한 병력을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나온 서류였어요.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보험 증서였는데 가입 날짜를 보니 저희 결혼 직전이었어요. 보험 금액은 무려 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익자가 저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서영.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도연 씨가 왜 결혼 직전에 이렇게 큰 보험을 들었을까요? 그것도 수익자를 저로 해서요? 저는 그런 사실조차 몰랐는데 말이에요. 머리가 복잡해져서 서류를 다시 정리하려는데 봉투 맨 밑에서 또 다른 봉투가 나왔어요. 작은 갈색 봉투였는데
뭔가 두꺼운 게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어요. 도연 씨가 찍힌 사진들이었는데 모두 낯선 여성과 함께 찍힌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카페에서 찍힌 것 같았어요. 도연 씨가 여성과 마주 앉아서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긴 머리에 날씬한 체격이었는데 뒷모습만 보여서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어요. 두 번째 사진은 공원에서 찍힌 것 같았습니다. 도연 씨와 그 여성이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도연 씨가 그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친밀한 사이처럼 보였어요. 세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부산 광안리 바닷가였습니다. 저와 도연 씨가 처음 만났던 그 장소였어요. 그런데 사진 속에는 도연 씨와 낯선 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여성의 뒷모습을 자세히 보니 뭔가 익숙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러다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부산 여행 첫날 광안리 해변을 걸을 때 스쳐 지나간 여성이 있었어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는데 그 여성의 뒷모습과 이 사진 속 여성의 뒷모습이 너무 비슷했어요. 혹시 제가 도연 씨를 만나기 전부터 그 여성과 만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럼 저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것이었을까요? 사진 뒷면을 보니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제가 부산 여행을 가기 한 달 전 날짜였습니다. 그럼 도연 씨는 분명히 저를 만나기 전부터 그 여성과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제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무릎에 힘이 빠져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연 씨가 결혼 직전에 5억 원짜리 보험을 든 것, 그것도 수익자를 저로 한 것, 제 건강검진 결과를 몰래 가지고 있던 것, 그리고 낯선 여성과의 사진들까지요.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었어요. 분명히 뭔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저는 그 계획의 일부였던 걸까요? 저와의 결혼도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생각할수록 더 무서워졌어요. 부산에서의 만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도연 씨의 불안한 눈빛, 손목의 흉터, 이상한 문자 메시지, 그리고 변해가는 태도까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른 서류들도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아직은 도연 씨에게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들키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도연 씨가 정말 저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요? 그럼 저는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도연 씨는 언제 돌아올까요? 그리고 돌아오면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도연 씨가 출장에서 돌아온 후부터 저는 평정심을 잃었어요. 서재에서 본 그 모든 서류들과 사진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도연 씨는 제가 이상해진 걸 눈치챘을 텐데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게 굴었어요. 집에 있는 시간도 줄었고 전화 통화도 더 자주 밖에서 했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어느 날 저녁 도연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정한 걱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형식적인 말 같았어요. 괜찮아요.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저도 대충 둘러댔어요.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건 따로 있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생활이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샤워하면서 가슴 쪽을 만져보니 뭔가 이상한 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덩어리 같은 게 만져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그대로였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도연 씨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관심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동네 산부인과를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해지더라고요. 좀 더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큰 병원으로 소개서를 써드릴게요.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큰 병은 아니겠지 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조직 검사까지 받았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정말 길었습니다. 매일 밤 뒤척거리면서 온갖 상상을 했어요. 도연 씨는 제가 병원에 다닌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온 날 의사 선생님의 첫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유방암 초기로 진단됩니다. 다행히 아주 초기라서 수술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아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암이라니. 50대 초반에 암에 걸리다니.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언제쯤 수술해야 하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가능한 한 빨리 하시는 게 좋겠어요. 다음 주 화요일은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병원에서 나와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 사실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이들에게 말하면 걱정만 끼칠 것 같고 도연 씨에게 말하자니 지금 우리 관계로는 어색했어요. 결국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혼자서 감당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어차피 지금까지도 혼자 살아왔잖아요. 수술 전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1인실을 선택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병원 가운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문득 눈물이 났어요. 정말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을 잃었을 때도 힘들었지만 그때는 아이들이라도 있었어요. 지금은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연 씨는 제가 며칠째 집에 없다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연락 한 통 없었거든요. 이런 남자와 결혼한 제가 한심했습니다. 수술 전날 저녁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내일 수술 잘 받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고맙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또 혼자가 되었어요. 내일 수술 받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완치될 수 있을까요? 혹시 더 큰 병이 발견되는 건 아닐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는데 고개를 돌려보니 도연 씨였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서영 씨. 도연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도연 씨 모습은 처음 봤어요. 어떻게 여기를?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보호자 연락처가 필요하다면서요. 그제서야 생각났어요. 입원 서류에 비상 연락처를 도연 씨로 적어놨던 것이 말이에요. 도연 씨는 제 침대 옆 의자에 앉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왜 혼자서 이런 걸 감당하려고 했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서재에서 본 서류들, 사진들, 그리고 변해버린 도연 씨의 모습까지 말이에요. 서영 씨,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도연 씨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연기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눈물 같았어요. 이번엔 절대 손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도연 씨를 믿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는데 이렇게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이번엔이라니 무슨 뜻이에요? 저도 모르게 물어봤어요.
그 말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도연 씨는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실수한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이번에는 정말 잘하겠다는 뜻이에요. 집에 가세요. 내일 수술 받고 나서 이야기해요. 저는 도연 씨를 돌려보냈어요. 지금은 혼란스러워서 차분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도연 씨가 나간 후 저는 더 복잡해졌어요.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내일 수술 받고 나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어요. 제 몸도 제 인생도 그리고 도연 씨와의 관계도 말이에요. 과연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전이도 없고 예후가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는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 정도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힘드시겠지만 완치를 위해서 꼭 필요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막막했어요. 6개월이라니 정말 긴 시간 같았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도연 씨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늦게 들어오지도 않았고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서영 씨, 아픈 데는 없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고마워요.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서재에서 본 그 서류들과 사진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첫 번째 항암 치료를 받던 날이었어요. 도연 씨가 병원까지 함께 갔습니다. 제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항암 주사를 맞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온몸이 나른하고 메스꺼웠습니다.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문제는 일주일 후부터였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조금씩 빠지더니 며칠 지나니까 샴푸할 때마다 한 움큼씩 빠졌어요. 거울을 보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머리숱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이런 제 모습을 도연 씨가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서영 씨, 괜찮아요? 어느 날 아침 도연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추워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빠진 머리카락 때문에 민망해서 감추고 싶었거든요. 두 번째 항암 치료 후에는 더 심해졌어요. 베개에도 머리카락이 흩어져 있었고 바닥에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다 밀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도연 씨가 나타났어요. 서영 씨, 무슨 말이에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당황해서 모자를 더 깊숙이 눌렀었어요. 그런데 도연 씨가 제 손을 잡더니 조심스럽게 모자를 벗겼습니다. 서영 씨, 도연 씨의 눈에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제 머리 상태를 본 거죠. 정말 볼품 없었을 거예요. 미안해요.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여자에게 머리카락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그런데 도연 씨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어디론가 갔어요. 잠깐 후에 바리깡을 들고 왔습니다. 뭐 하려는 거예요? 저도 함께 할게요. 도연 씨가 거울 앞에 서더니 바리깡을 머리에 댔어요. 윙윙 소리를 내면서 도연 씨의 머리카락이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왜 머리를 밀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말렸어요. 하지만 도연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혼자면 힘드니까 같이 갑시다.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행동이었거든요. 도연 씨가 자신의 머리를 밀면서까지 저와 함께 하겠다고 하다니요. 정말 괜찮아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이에요.
서영 씨가 힘든 시간을 혼자 보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도연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의심과 경계심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도 바리깡을 들고 남은 머리를 다 밀었어요. 거울에 비친 저희 모습은 정말 우스꽝스러웠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그 후로 도연 씨는 정말 헌신적으로 저를 돌봐줬어요. 항암 치료받으러 갈 때마다 함께 갔고 집에서도 온갖 정성을 다해 간병해줬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메스껍지 않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도연 씨 덕분이에요. 다행이네요. 조금만 더 견디면 끝나요. 도연 씨의 격려 덕분에 힘든 항암 치료도 잘 견뎌낼 수 있었어요. 서재에서 봤던 그 서류들과 사진들도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아마 제가 잘못 본 거였을 거예요. 6개월의 항암 치료가 끝나고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정말 좋았어요. 완치 판정입니다. 정말 잘 치료받으셨네요. 앞으로는 정기 검진만 받으시면 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싶었거든요. 서영 씨, 축하해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도연 씨도 기뻐하면서 제 손을 꽉 잡아줬어요. 그 손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기념으로 도연 씨가 제안했어요. 부산에 다시 가볼까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 말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저희는 부산행 기차표를 예약했어요. 광안리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의 감회는 정말 새로웠습니다. 처음 도연 씨를 만났던 그 벤치에 함께 앉았어요. 그때 생각나네요. 서영 씨를 처음 본 순간 말이에요. 저도요. 정말 운명 같았어요.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요. 짧지만 건강한 새 머리카락이 나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머리도 마찬가지였고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겨내서 다행이에요. 도연 씨가 함께 해줘서 가능했어요. 혼자였다면 못했을 거예요. 석양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죽을 수도 있는 병을 이겨냈고 옆에는 믿을 수 있는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모든 의심을 내려놓고 도연 씨를 완전히 믿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완치 판정을 받고 부산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도연 씨가 갑자기 제안을 했습니다. 서영 씨, 시간 되시면 제 사무실에 같이 가실래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무엇인데요? 가시면 알게 될 거예요. 도연 씨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도연 씨와 함께 그의 법률 사무소에 갔어요. 강남에 있는 꽤 큰 사무소였습니다. 직원들도 여러 명 있었고, 시설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었어요. 도연 씨의 개인 사무실로 들어가니 책상 위에 여러 서류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서영 씨, 앉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모셨어요. 저는 의자에 앉으면서 약간 긴장이 되었어요. 혹시 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먼저 사과부터 해야겠어요. 도연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무슨 사과요? 서영 씨가 제 서재에서 서류들을 본 거 알고 있어요.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들켰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미안해요. 그런 의심스러운 상황을 만들어서요. 도연 씨가 서류를 하나씩 꺼내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보험 서류 말이에요. 사실 제가 심장병이 있어서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가입한 거였어요. 서영 씨를 만나고 나서 수익자를 바꾼 건데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깜빡했어요.
그럼 저를 이용하려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이에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도연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너무 의심만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 사진들은 뭐였어요? 다른 여성과 함께 찍힌. 도연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 이야기는 좀 복잡해요. 들려주세요. 이제는 모든 걸 알고 싶어요. 도연 씨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서영 씨를 만나기 전에 다른 분과 교제했었어요. 그분도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던 분이었죠. 저는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저를 이용하려고 접근한 거였어요. 이용한다는 게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죠.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우연히 그분이 다른 남자와 만나는 걸 봤어요. 알고 보니 저 말고도 여러 남자들과 동시에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도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서영 씨를 처음 만났을 때도 의심스러웠어요. 혹시 또 그런 분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조심스러웠죠. 그래서 그런 눈빛을 보인 거였군요. 네, 죄송해요. 서영 씨는 그런 분이 아닌 걸 금방 알았는데도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되었어요. 도연 씨의 불안한 눈빛, 당황스러워하던 모습, 모든 게 과거의 상처 때문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저를 믿어요? 물론이죠. 특히 아프실 때 옆에서 지켜보면서 확신했어요. 서영 씨는 정말 순수하고 따뜻한 분이라는 걸 말이에요. 도연 씨가 다른 서류들을 꺼냈어요. 이제는 모든 걸 투명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서로의 재산도, 의료 대리권도 모든 걸 서로 알고 지내고 싶어요. 책상 위에는 재산 목록, 통장 사본, 각종 보험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정말 상세하게 준비해 온 것 같았습니다. 서영 씨도 재산 정리해서 가져오세요. 우리 서로 숨길 게 없게 하자고요.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이제는 진짜 부부로 살고 싶어요. 의심하면서 사는 건 너무 피곤해요. 저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그동안 쌓여있던 의심과 불안이 모두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도 제 재산 목록을 정리해서 도연 씨에게 보여드렸어요. 예금 통장, 부동산 등록부, 아이들 명의로 된 것들까지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이제 정말 서로를 완전히 알게 되었네요. 네, 이제부터는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 후로 저희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로를 의심하지 않게 되니까 마음이 정말 편했습니다. 도연 씨도 예전의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어느 일요일 저희는 다시 한번 부산에 갔어요. 이번에는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광안리 바닷가의 그 벤치에 다시 앉았어요. 처음 만났던 그 자리였죠.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러게요. 처음엔 서로를 의심하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 진짜 사랑을 찾은 것 같아요. 도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정말 따뜻하고 안정감 있는 손길이었습니다. 서영 씨, 늦게 핀 사랑이 오래 간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서로를 완전히 믿으니까 더 소중해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앞날도 저 석양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울 것 같았어요. 앞으로 더 많은 여행도 하고 좋은 추억도 만들어요. 네,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의심과 오해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결국 진짜 사랑을 찾게 되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투명하게 마음을 열고 나니까 더 단단한 관계가 될 수 있었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만난 사랑이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진실하고 소중한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이 사람과 함께 걸어갈 생각을 하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남자가 몰래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확실해. 이 여자 건물까지 다 내 걸로 만들면 끝이야. 저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무릎이 풀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완전 속아 넘어갔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가 올 때 저는 잠든 척을 하고 있었고 그는 제 옆에 누웠어요. 제 온몸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여러분, 재혼을 생각하신다면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재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사람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정화입니다. 올해 62살이죠.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교사로 정년퇴직한 후 작은 손뜨개 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딱히 부족할 게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연금도 있고 공방 수입도 꽤 괜찮았거든요. 하지만 밤이 되면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손님들이 와서 이야기도 나누고 뜨개질 가르치느라 바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면 너무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놔도 소음일 뿐이었죠. 혼자 차린 저녁상 앞에 앉으면 목구멍이 막혀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딸이 가끔 전화를 걸어주긴 했지만 애들 키우느라 바쁜 걸 아는데 어떻게 매번 외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 한구석이 점점 허전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방에 다니는 김선영 씨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혼자 계시기엔 너무 아까우세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괜찮은 남자분이 계신데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처음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소개팅이냐며 손사래를 쳤죠. 하지만 선영 씨가 계속 권했어요. 정말 괜찮은 분이에요. 전직 우체국장이셨고 부인을 3년 전에 여의셨대요. 선생님처럼 혼자 계시면서 외로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우체국장이라는 말에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공무원이었다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망설이는 저를 보고 선영 씨가 말했어요. 그냥 커피 한 잔만 드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커피 한 잔만 마시고 오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에요. 약속 장소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설렘이 언제 이후였을까 싶을 정도로 오랜만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었죠. 너무 꾸민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수수한 것 같기도 하고 카페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분이 와 계셨습니다. 윤상철이라고 하셨어요. 67살이라고 하는데 나이에 비해 꽤 젊어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첫인상부터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윤상철입니다.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정중한 인사와 함께 의자까지 빼주시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그날 이후 윤상철 씨는 정말 다정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전화가 왔어요. 정화 씨, 잘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이라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안부 전화를 받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도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지는 않았거든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면서 하루하루가 기다려졌습니다. 주말이면 꼭 맛있는 곳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한정식집, 이탈리아 레스토랑, 때로는 호텔 뷔페까지. 저 혼자서는 감히 가보지 못했을 곳들이었죠.
정화 씨 같은 분을 만나게 된 게 제 인생의 행운입니다. 식사 중에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거든요. 거울을 보며 화장도 더 신경 쓰게 되고 옷도 예쁜 걸로 골라 입게 됐습니다. 윤상철 씨는 우체국장을 하다가 정년 퇴직했다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말투도 차분하고 책임감 있어 보였죠. 가끔 우체국 시절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부하 직원들 관리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국민들에게 우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명감으로 버텼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은 정말 성실하고 바른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공무원 특유의 안정감도 느껴졌고요.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그날도 윤상철 씨와 함께 백화점 식당가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식사 중에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중요한 전화 같아서. 윤상철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갔어요. 목소리가 들릴 거리는 아니었지만 표정만은 볼 수 있었죠. 아, 김 과장님이시죠? 저 윤상철입니다. 처음엔 반가워하는 것 같았어요. 우체국 동료분께 전화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자마자 윤상철 씨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지금... 그런데 상대방이 전화를 끊어버린 것 같았어요. 윤상철 씨가 휴대폰을 보며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거든요. 몇 번 더 전화를 걸어보는 것 같았는데 받지 않나 봅니다. 돌아와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죄송해요. 옛날 동료가 전화했는데 급한 일이 있나 봐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둡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식사 내내 휴대폰을 자꾸 확인했고 평소처럼 대화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집에 와서도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정말 반가운 동료라면 왜 그렇게 급하게 전화를 끊었을까요? 그리고 왜 다시 받지 않을까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애써 잊으려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도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박 부장님이라고 했는데 역시 통화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상대방이 뭔가 놀란 듯한 반응을 보이고는 금세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윤상철 씨는 이번에도 옛날 동료들이 요즘 바쁜가 봐요라고 웃어넘겼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심을 품고 있던 차에 딸에게 윤상철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만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딸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엄마, 뭐라고요? 벌써 결혼 생각까지 하신다고요? 민지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어요. 전화 너머로도 당황한 게 느껴졌죠. 아니야, 아직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좋은 분이라서. 엄마,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세요? 한 달도 안 됐잖아요. 며칠 후 딸이 사위와 함께 집으로 찾아왔어요. 평소라면 손자도 데리고 왔을 텐데 이번엔 둘만 왔더군요. 뭔가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딸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사위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뉴스 보시죠? 결혼 사기 정말 많아요. 특히 재산 있는 중년 여성들을 노리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엄마. 최소한 그분의 과거는 확인해 보셨어야죠. 정말 우체국장이 맞는지, 집은 어디에 사는지, 자녀는 있는지. 그런 건 다 물어봤어. 부인 돌아가시고 혼자 사신다고 했고, 자녀도 없다고 하고, 그게 다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요즘 사기꾼들 얼마나 교묘한데요.
딸의 말에 마음이 불편했어요. 물론 조심스러운 건 맞지만 윤상철 씨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했거든요. 너희들은 너무 의심이 많아. 그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엄마, 저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신 건 알지만 그래도 너무 성급해요.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라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셔도 되잖아요.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딸과 사위가 돌아간 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애들 말이 맞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너무 성급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놓치면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도 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윤상철 씨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마치 제가 망설이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정아 씨, 저 같은 사람과 함께 해주겠다면 정말 평생 곁을 지키겠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서로 외롭지 않게 의지하며 살고 싶어요. 이런 진심 어린 말을 들으니 딸의 걱정이 기우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진실한 사람이 사기꾼일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화 통화할 때 보였던 그의 당황스러운 표정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윤상철 씨가 명함을 주면서 말했어요. 이제 정식으로 제 소개를 드려야겠어요. 명함을 받아보니 윤상철 전 대구중앙우체국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소와 연락처도 깔끔하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명함을 보니 좀 더 믿음이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호기심에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딸이 그러라고 한 건 아니었지만 그냥 궁금해서였죠. 명함에 적힌 주소를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대구중앙우체국 달서구 월성동 1238-5. 그런데 검색 결과가 이상했어요. 그 주소에는 우체국이 없었습니다. 주거용 아파트 단지였어요. 혹시 제가 잘못 입력했나 싶어서 몇 번 더 확인해 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주소가 바뀌었나 싶어서 대구중앙우체국을 따로 검색해 봤습니다. 실제 대구중앙우체국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수성구에 있더군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명함을 다시 꺼내봤지만 분명히 달서구 월성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왜 하필 존재하지 않는 주소를 명함에 적었을까요? 그리고 그 전화 통화들도 이상했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요즘 결혼 사기 많다고 했잖아요. 최소한 그의 과거는 확인해 보셨어야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설마 윤상철 씨가 그런 사람일까? 그렇게 다정하고 신사적인 분이 거짓말을 할 리가 있을까? 제 마음은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계속 흔들렸습니다. 그런 의심들을 안고 있으면서도 결국 저는 윤상철 씨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딸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엄마,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민지가 눈물까지 흘리며 말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 모든 의심들이 제 착각이었기를 바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평생 혼자 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나서 윤상철 씨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 집을 구해야죠. 제가 좋은 곳 알아봤어요. 기대가 컸습니다. 우체국장까지 지낸 분이니 어느 정도 여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윤상철 씨가 데려간 곳은 낡은 연립주택이었어요. 2층 건물의 1층이었는데 현관문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방 2개와 작은 거실, 부엌이 전부였어요.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바닥 장판도 여기저기 뜯어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신혼집인가요? 제가 당황해서 물어보니 윤상철 씨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임시일 뿐이에요. 곧 더 좋은 집으로 옮길 겁니다. 지금은 급하게 구한 거라서 마음이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황에서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래요. 임시라면 괜찮죠.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임시일까? 혹시 윤상철 씨의 경제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건 아닐까? 이사를 마치고 며칠 후 윤상철 씨가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정아 씨,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무슨 부탁인데요? 제 통장이 좀 문제가 있어서요. 세금 때문에 일시적으로 동결된 상태예요. 그래서 당분간 정아 씨 통장을 좀 써도 될까요? 세금 때문에 통장이 동결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우체국장이었으면 세금 관리도 잘했을 텐데. 무슨 세금 때문에요? 퇴직하면서 정리 안 된 게 있어서요. 곧 해결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남편인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결국 제 통장 카드를 건네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윤상철 씨가 외출할 때마다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곧 해결될 거라니까.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다고. 이런 말들이 들려왔어요. 누구와 통화하는 건지 궁금했지만 직접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날은 근처 마트에 장 보러 나갔다가 일찍 돌아왔어요. 집 앞 골목에서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윤상철 씨가 낯선 남자와 길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험악했어요. 남자는 덩치가 크고 인상이 거칠었습니다. 윤 씨,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약속한 날짜가 언제였는데? 남자의 목소리가 위협적이었어요. 저는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들었습니다. 빚은 곧 정리한다니까? 이번에는 확실하다 했잖아. 윤상철 씨의 목소리도 절박했어요. 빚이라는 단어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확실하다고? 지난번에도 똑같은 소리 했잖아요. 이 여자한테서 돈 뽑아내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텐데. 아니야, 이번엔 정말 다르다고. 조금만 더 시간을 줘. 한 달, 딱 한 달만 더 기다려 줄게요. 그 이후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각오하세요. 남자가 윤상철 씨의 어깨를 거칠게 치고는 사라졌어요. 윤상철 씨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빚이 있다고? 그것도 상당한 금액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여자한테서 돈 뽑아내는 것이라는 말은 뭐죠? 설마 저를 이용하려는 건가? 제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건가? 그동안의 다정한 모습이 전부 연기였단 말인가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딸의 말이 떠올랐어요. 요즘 결혼 사기 많다고 했잖아요. 집으로 들어가서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윤상철 씨가 돌아와서 평상시처럼 인사를 건넸지만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아 씨, 어디 아픈가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의 다정한 목소리마저 이제는 가짜로 들렸거든요. 과연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뭘까? 저를 정말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제 재산만 노리는 걸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윤상철 씨를 보면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걸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그 일 이후로 윤상철 씨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미묘한 변화라서 제가 예민하게 느끼는 건가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문화센터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윤상철 씨가 말했어요. 정화 씨, 어디 가세요? 아, 문화센터요. 서예 수업 있거든요. 문화센터요? 거기 남자들도 많이 다니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왜 남자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남자분들도 몇 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 여자분들이에요. 그래도 이제 내 아내로서 조심해야죠. 괜히 오해 살일 만들 필요 있나요? 이상했어요. 결혼 전에는 제가 문화센터 다니는 걸 좋아했거든요. 취미 생활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했으면서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오해라니요. 그냥 서예 배우는 거예요. 그래도 굳이 나가실 필요 있나요? 집에서 저랑 시간 보내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결국 그날은 문화센터에 가지 못했어요. 뭔가 기분이 나빴지만 신혼 초라서 남편이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건가 싶어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에는 더 심했어요.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가려고 하는데 또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동창회요? 남자 동창들도 많이 올 텐데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제가 여고를 나온 것도 아니고 요즘 같은 세상에 기혼 여성이 그런 자리에 가는 게 적절한가요?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철 씨, 너무 심하시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심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이제 우리는 부부잖아요. 결국 동창 모임도 빠지게 됐어요.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갑자기 못 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휴대폰까지 검사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샤워하고 나오니까 윤상철 씨가 제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뭐 하세요? 아, 시간 보려고 했는데 문자가 와서 그만. 거짓말인 게 뻔했어요. 제 휴대폰 화면을 뒤적거리고 있었거든요. 제 휴대폰을 왜 봐요? 부부 사이에 숨길 게 뭐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다고요? 남편과 사별하기 전까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요. 오히려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해줬거든요. 그 이후로는 아예 노골적으로 제 행동을 감시했어요. 누구와 통화했는지, 어디에 갔는지 일일이 물어봤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취급했어요. 오늘 공방에 누가 왔어요? 손님들이요. 남자 손님도 있었나요? 몇 분 계셨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이는 얼마나 되고 뭐 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식으로 캐묻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는 건가 싶었는데 점점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상철 씨가 화장실에 가면서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이 떨어졌어요. 주워주려고 집었는데 지갑이 열리면서 안에 있던 신분증이 보였습니다. 무심코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는 윤상철이 우체국 일반 직원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국장이 아니라 일반 직원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다시 봤지만 분명히 일반 직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우체국장이라고 소개했는데 실제로는 일반 직원이었다는 거죠. 명함에도 국장이라고 적어놨으면서 말이에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일반 직원이라고 해서 나쁠 게 뭐가 있나요? 굳이 국장이라고 속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지갑을 제자리에 놨습니다. 지갑이 떨어졌네요. 윤상철 씨가 지갑을 주우면서 말했어요. 네, 방금 떨어뜨리신 것 같아서.
평상시처럼 대답했지만 마음은 전혀 평상시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저에게 거짓말한 게 또 하나 드러난 거잖아요. 우체국 주소도 가짜였고 이제 직급도 거짓이었어요. 대체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 뭔가요? 저를 왜 속이고 있는 거죠?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빚도 있고 경력도 거짓이고 이제는 저를 통제하려고까지 하고 이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인가요?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이 결혼은 분명 뭔가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미 혼인신고도 마쳤고 함께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 의심들을 품고 지내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운영하는 손뜨개 공방 건물에 세입자가 살고 있거든요. 2층과 3층을 월세로 내놓고 있었는데 그중 2층에 사는 박 씨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사모님,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이세요? 월세 입금 계좌가 바뀌었다고 하시던데 맞나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계좌가 바뀌었다고요?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요. 그럼 사모님 남편분이 오셨는데요. 사모님 명의로 된 계좌가 문제가 있어서 임시로 자기 계좌로 넣으라고 하시던데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윤상철 씨가 제 모르게 세입자한테 갔다는 거죠? 언제 그러셨는데요? 어제요. 사모님이 은행 업무 처리하러 가셨을 때 오셨어요. 사모님 계좌에 세금 문제가 생겨서 당분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 계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세입자한테 거짓말을 한 거죠? 혹시 새로운 계좌번호 받으셨어요? 네, 여기 있어요. 박 씨가 건네준 메모지를 보니 윤상철 씨 명의의 계좌였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 제가 깜빠먹고 있었네요. 네, 맞아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황한 기색을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박 씨가 돌아간 후 급하게 3층 세입자한테도 전화했어요. 최 씨, 혹시 저희 남편이 어제 가셨었나요? 아, 네. 계좌 바뀐다고 하시던데요. 월세는 계속 같은 금액으로 넣으면 되는 거죠? 3층 세입자한테도 똑같이 말했던 거예요. 제 모르게 세입자들을 모두 찾아다니면서 계좌를 바꾼 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월세 수입을 자기 계좌로 빼돌리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가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제까지의 모든 의심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았거든요. 거짓 경력, 존재하지 않는 주소, 숨겨진 빚, 그리고 이제는 제 재산까지. 그날 저녁 윤상철 씨가 돌아왔을 때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추궁하고 싶었지만 섣불리 나서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거든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그냥 그랬어요. 상철 씨는요? 저도 별일 없었어요.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세입자들을 찾아다닌 걸 숨기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윤상철 씨가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안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번엔 확실해. 누구와 통화하는 건지 모르지만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월세는 이미 내 계좌로 바꿔놨고 이제 건물 명의만 넘기면 돼. 건물 명의를 넘긴다고요? 제 건물 말인가요? 이 여자 건물까지 다 내 걸로 만들면 끝이야. 그럼 빚도 다 갚을 수 있고. 무릎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 여자라고 했어요. 저를 이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아직 서류는 못 만졌어. 얘가 워낙 조심스러워해서. 하지만 곧 기회가 올 거야. 전신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결혼한 게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의심하겠어? 좀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야지. 결혼도 사랑 고백도 다정한 모든 행동들이 전부 연기였다는 거죠. 저를 속여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걱정하지 마. 이번에는 실패 안 해. 완전히 속아 넘어갔어.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정말 저는 바보였어요. 딸의 경고도 온갖 의심스러운 상황들도 모두 무시하고 이 사기꾼의 달콤한 말에 넘어간 거였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침실로 들어가서 이미 잠든 척했습니다. 윤상철 씨가 침대에 누웠지만 제 온몸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옆에 누워있는 이 사람이 사기꾼이었어요. 저를 이용해서 재산을 빼앗으려는 범죄자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어요. 제가 얼마나 큰 함정에 빠진 건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이미 결혼도 했고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한잠도 못 잤어요. 옆에서 코 고는 윤상철 씨를 보면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데. 새벽이 되자 마음을 정했어요. 일단 딸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소리를 들을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아들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을까? 급한 일이 있어서. 아들은 퇴근 후 바로 근처 카페로 나왔어요. 윤상철 씨에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모든 걸 털어놨어요. 세입자 계좌 바꾼 일, 화장실에서 들은 통화 내용까지 전부 말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건 완전한 사기잖아요.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해.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들이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일단 은행부터 가세요. 모든 계좌를 점검하고 혹시 몰래 빠져나간 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다음 날 윤상철 씨가 외출한 사이 은행에 갔습니다. 다행히 제 통장에서 큰 돈이 빠져나간 흔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소액들이 여러 번 인출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돈들 기억하세요? 아니요, 제가 뽑은 게 아니에요. 윤상철 씨가 제 카드로 몰래 인출한 거였어요. 은행 직원의 조언에 따라 즉시 카드를 재발급받고 비밀번호도 바꿨습니다. 부동산 등기소에도 가봤어요. 혹시 제 모르게 건물 명의에 변동이 있었나 싶어서였죠. 다행히 아직은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만약을 대비해 추가 보안 절차를 밟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윤상철 씨가 돌아오자 반갑게 맞았어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그냥 그랬어요. 정화 씨는 어디 다녀오셨나요? 친구랑 쇼핑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자연스럽게 했어요. 이 사람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며칠 동안 기회를 엿보았어요. 윤상철 씨가 장시간 외출하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날이 드디어 왔어요. 윤상철 씨가 친구 만나러 간다며 나갔는데 늦게 올 거라고 했습니다. 재빨리 짐을 쌌어요. 중요한 서류들, 통장, 도장, 그리고 당분간 입을 옷까지만 챙겼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됐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짐을 다 싸고 집을 나서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도망치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모든 걸 잃을 것 같았어요. 아들이 기다리고 있던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짐을 보자마자 아들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잘하셨어요, 엄마.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가시죠. 일단 아들 집에 머물기로 했어요. 며느리도 흔쾌히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윤상철 씨의 전화가 빗발쳤어요. 정화 씨, 어디 가신 거예요? 집에 왜 안 계세요? 처음엔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잠깐 딸 집에 와 있어요. 언제 돌아오세요? 보고 싶어요. 역겨웠어요. 아직도 연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더 있을 거예요. 그러자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정화 씨, 우리 부부잖아요.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안 되죠. 부부요? 부부가 서로 속이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세입자 계좌 바꾼 거 알고 있어요. 순간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잠시 후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설명할 수 있어요.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라 사기죠. 처음부터 제 재산이 목적이었잖아요. 이번에는 화가 난 목소리로 돌변했어요. 정화 씨,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증거도 없으면서. 증거요? 화장실에서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요. 이 여자 건물까지 다 내 걸로 만들면 끝이다 했죠? 완전히 들켰다는 걸 깨달았나 봅니다. 이번에는 아예 협박조로 나왔어요. 당신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혼인신고도 했고, 법적으로는 제가 당신 재산의 절반을 가질 권리가 있어요. 그런 권리 없어요. 사기 결혼이니까. 사기라고 증명할 수 있어요? 목소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이제 가면을 완전히 벗은 거였습니다. 정화 씨, 돌아오세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윤상철 씨, 이제 더는 내 인생을 망치게 두지 않겠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즉시 번호를 차단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윤상철 씨와의 연락을 차단한 후 아들의 조언에 따라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부 갈등으로 치부할까봐 걱정했는데 담당 형사님이 생각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셨어요. 요즘 이런 결혼 사기가 정말 많아요.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세입자 계좌 바꾼 일, 거짓 경력, 존재하지 않는 우체국 주소까지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화장실에서 들은 통화 내용을 설명할 때 형사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 사람이 혹시 다른 피해자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해 보겠어요.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윤상철이 체포됐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저 말고 다른 피해자들이 더 있다고 했습니다. 이정아 씨 나와주세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가서 보니 윤상철 씨와 똑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더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은 운영하던 작은 식당을 다 뺏겼다고 했어요. 저도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우체국장 출신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신사적이었는지 몰라요. 60대 초반의 다른 여성분은 예금을 몽땅 털렸다고 했습니다. 통장을 맡겨달라고 하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뭘 숨기냐면서 바보처럼 믿었죠. 총 6명의 피해자가 있었어요. 모두 비슷한 나이대에 혼자 사는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자신을 전직 우체국장이라고 소개했던 거예요. 담당 형사님이 수사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윤상철은 실제로 우체국에서 일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국장이 아니라 말단 직원이었어요. 그것도 근무 태도 불량으로 몇 번 징계를 받고 조기 퇴직한 거죠.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예요. 경력부터 성격까지
전부 꾸며낸 이야기였습니다. 은퇴 후 빚이 많이 생겼나 봅니다. 도박에 빠져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수법으로 여성들을 속이기 시작한 거죠. 피해 규모가 상당했어요. 총 피해액이 3억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나마 일찍 눈치채서 큰 피해를 막았지만 다른 분들은 정말 많이 당하셨더군요. 재판이 열렸을 때 저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윤상철 씨를 다시 보니 감정이 복잡했어요. 그때 그 다정했던 모습이 전부 연기였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의 외로움을 악용한 악질적 범죄입니다. 검사님의 구형 내용을 들으니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새삼 실감났어요. 결국 윤상철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죄와 문서 위조죄까지 더해져서였죠. 법정을 나오면서 다른 피해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모두들 같은 심정이었어요. 외로움이 독이 되는 줄 몰랐어요. 60대 김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네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들 집에서 한 달 정도 더 있다가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상철 씨가 살았던 흔적들을 모두 치우니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딸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더 큰 피해 당하기 전에 알아차리셔서 내가 처음에 반대한 게 맞았구나. 엄마가 너무 성급했어. 이제는 그런 일 없겠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공방을 다시 열었을 때 단골 손님들이 걱정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선영 씨는 너무 미안해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소개해드린 건데 이런 일이 아니에요. 선영 씨도 속은 거잖아요. 그 사람이 워낙 교묘했으니까 다시 혼자 사는 일상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또 외로워질까봐 걱정했는데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가족들이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와 주기도 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생겼어요. 문화센터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동창 모임도 참석했습니다. 친구들과 수다 떨고 손뜨개 가르치고 손자들과 시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어느 날 일기를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에 흔들려 성급히 내린 선택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후회였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결국 곁에 있는 가족과 작은 일상에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 하지 말고 지금 제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라고 해서 외로운 게 아니라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계속되는 그의 요구를 처음으로 한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색한 채로 방 안에 들어가더니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저는 윤미라입니다. 64세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 몰랐어요.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혼자 살아왔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차 한 잔 마시고 집 정리하고 저녁엔 텔레비전 보며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생활이 10년째 계속됐어요. 그런 제게 변화가 찾아온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딸이 권해서 동네 문화센터 요가 강좌에 등록했거든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한다고. 하지만 집에만 있으니 몸도 마음도 굳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요가 수업 첫날, 저는 맨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들 저보다 젊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강사님이 파트너 동작을 시키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옆 사람과 짝을 이뤘는데 그분이 바로 강도윤 씨였습니다. 첫인상은 참 좋았어요.
키가 크고 자세가 반듯했죠. 68세라고 하셨는데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퇴직 전엔 군인이었다가 나중엔 사업을 하셨다더라고요. 목소리도 낮고 차분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도윤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차 한잔 하실래요?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말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이야.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 씨도 5년 전 부인을 잃으셨다더라고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죠. 대화가 정말 편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요가 수업이 기다려졌어요. 도윤 씨와 만나는 시간이 가장 즐거웠거든요. 수업 후엔 항상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젊었을 때 이야기, 자녀 이야기, 앞으로의 꿈까지. 3개월쯤 지났을까요? 도윤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라 씨,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걸어가시지 않을래요?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도윤 씨, 우리 나이에 무슨. 제가 당황하며 말하자 도윤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이가 뭐 중요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혼자 보내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고 있었으니까. 도윤 씨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더 의미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고민했어요. 아이들 반응도 걱정됐고 주변 시선도 신경 쓰였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번 더 사랑해보자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64세에 다시 찾아온 설렘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도윤 씨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어요.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렀죠.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고 조촐한 예식장에서요. 도윤 씨가 준비한 전원주택으로 신혼여행 대신 바로 이사를 했습니다. 새 집은 정말 예뻤어요. 작은 정원이 있고 거실 창문으로는 멀리 산이 보였죠. 여기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도윤 씨가 말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첫날 밤도 참 다정했어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며 미라야, 고마워라고 속삭이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한 건 둘째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나요? 갑자기 도윤 씨가 저를 깨우더라고요. 미라야, 일어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급하고 거친 느낌이었죠. 저는 잠이 덜 깬 상태로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도윤 씨 대답이 이상했어요. 우리 나이에 하루도 아깝지 않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러면서 제게 다가왔어요. 처음엔 그냥 애정 표현인 줄 알았습니다. 신혼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또 그러더라고요. 미라야, 잠깐 이리 와봐.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목소리 톤이 또 이상했어요. 뭔가 조급하고 간절한 느낌이었습니다. 도윤 씨, 설거지 다 하고 갈게요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하루 종일 그런 식이었어요. 점심 먹고 나서도 저녁 드라마 보고 있을 때도요. 계속 저를 부르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웃어 넘겼어요. 아, 신혼이니까 그러나 보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횟수가 너무 많았어요.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에 깨우고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요. 하루에 대체 몇 번을 그러는 건지 세어볼 정도였어요. 4번, 5번, 때론 6번까지도요. 제가 도윤 씨, 좀 쉬어요라고 하면 미라야, 우리 나이 생각해봐. 언제까지 이럴 수 있겠어라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제 몸이 견디기 힘들어졌어요.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자니까 낮에도 피곤했죠.
그런데 도윤 씨는 전혀 피곤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아침 운동도 하고 정원 가꾸기도 하고요. 마치 저만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한 건 도윤 씨 눈빛이었어요. 예전에 요가 수업에서 보던 그 다정한 눈빛이 아니었어요.